안녕하세요.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저는 서점지기 푸첼라입니다. 이번에도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 미치오 카쿠의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읽어봤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 제가 원하는 내용을 담은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저는 비교적 최신 나온 책들, 2020년 이후에 나온 출판된 책들을 우선적으로 있는 대로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기대했던 내용으로는 목차를 봤을 때 일반적인 반도체 칩이 들어간 컴퓨터가 가고 양자 컴퓨터가 온다는 느낌으로 양자 컴퓨터의 산업적인 내용과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기적인 하드웨어적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2부 이후부터는 결국 양자 컴퓨터를 통해 그린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 혹시라도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해할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 저처럼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겠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면 2부 이후부터는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2부 첫 부분을 읽다가 그만두었거든요. 이유는 저자가 그린 양자 컴퓨터의 미래가 물리학자가 그린 미래치고는 근거를 너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고려할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 컴퓨터로는 몇십 년도 더 걸릴 일들을 양자 컴퓨터로는 너무 단시간에 잘 해결할 수 있다는 핑크빛 미래는 저도 이제 대강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핑크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양자 컴퓨터의 어떤 원리 때문인지를 좀 더 양자 컴퓨터 측에서 설명을 해줘야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부 이후부터는 생명공학의 어떤 분야가 무척 복잡한데 이를 양자 컴퓨터로는 잘 해결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식의 서술이었습니다. 생명공학의 어떤 분야가 복잡하고 무슨 문제가 남아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명공학자가 써야 할 부분이고 물리학자인 저자는 그 복잡한 생명공학의 문제를 양자 컴퓨터의 원리 때문에 어떤 원리 때문에 해결이 가능한 건지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책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아직 많은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전에 읽었던 퀀텀의 세계에서 이순칠 교수가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는 꽤 대중화되기 전까지 각국들이 구체적 기술을 오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아마 저는 이 설명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자는 두 방향의 조합, 업과 다운으로 자전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서 원자는 20%는 업, 80%는 다운과 같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는 원자가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모두 같은 모드로 진동하도록 배열, 그러니까 결맞음 되어야 하는데 이 결맞음 상태는 절대 0도로 온도를 낮춰서 가능하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기적인 한계가 많다고 합니다. 특수 펌프나 튜브와 같은 비싸고 민감한 장비들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자연은 외부에 교란이 있어도 결맞음 상태를 잘 유지하는데 이 비결을 알아내면 양자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저자는 자연의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넘어갔습니다. 1950년 튜링에 의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됩니다. 인공지능 연구에는 인간다운 것, 인간적인 것에 대한 정의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철학적인 논쟁이 너무 많았습니다. 튜링은 이런 논쟁에 대해 의식을 정의할 수 있거나 그 존재를 테스트로 증명할 수 없다면 모든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이 튜링에 의해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방법, 튜링 테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슈레딩거에 의해 양자역학적으로 물질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파동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나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의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자와 같은 입자가 어떻게 파동을 치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막스 보른이 물질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입자가 발견될 확률이 파동으로 정의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물리학자들은 이 양자역학에 대해 둘로 갈라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읽었던 책 퀀텀의 세계에서 요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역시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한 해석은 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18세기의 영국 철학자 조지 버클리가 모든 사물은 누군가에게 관측되었을 때만 존재한다는 유아론을 주장했는데, 한마디로 이 주장은 인식되어야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이라면 어쩌면 신의 존재도 증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걸 관찰하지 않았는데도 세상이 잘 돌아가고 원자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그 모든 걸 신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심장이 있는 걸 몰랐는데 인간의 심장은 원시 시대부터 뛰어서 지금까지 인간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농담이나 공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이에 대해 비꼬는 농담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양자역학은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관측이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혹은 철학적 정의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관측이 된다는 것은 어쨌든 관측 대상에서 뭔가가 뜯어져 나온다는 의미인데 미시세계의 입자에서는 더 이상 뜯어져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관측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얽혀있는 두 입자는 서로의 상태를 빛보다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역시 이 책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는 이 얽힘을 어떻게 제어한다는 것인지, 양자 컴퓨터의 비약적인 속도는 중첩과 얽힘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이 책에서도 관련된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론이어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인만은 논란이 많은 양자역학의 방정식과 양자역학을 하나로 통합했는데 그 방법은 바로 경로 적분 접근법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과거 학창시절 파인만의 과학교사는 파인만에게 최소작용의 원리에 대해 알려줍니다. 언덕 위에서 떨어지는 공의 경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이 공은 반드시 하나의 경로를 선택해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은 이 경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파인만은 짧은 순간마다 공의 위치를 추적해서 알 수 있다고 했고, 과학교사는 떨어지는 공의 모든 경로, 떨어지다가 우주로 튀어 올라가는 등의 비상식적인 경로도 모두 포함을 해서 생각했을 때 이 공은 결국 모든 가능한 경로 중에 가장 작용이 작은 경로를 선택하게 된다고 교사는 가르쳐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학교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후 파인만도 색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관측에 의해 확률적으로 갈라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양자역학은 끝내 평행우주론까지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른 평행우주와 만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로부터 평행우주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재밌고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는 전 세계 방송국에서 보낸 라디오 전파가 가득 차 있는데 만약 우리가 그중 하나의 전파를 선택해서 듣게 된다면 다른 주파수의 방송은
결 어긋남 상태에 있어서 그 방송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나와 다른 평행 우주가 바로 이 결 어긋남 상태에 있는 다른 주파수의 방송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이 결 어긋남 상태에 다른 우주를 방문하는 것도 완전히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을 때 다른 두 주파수가 은근히 섞이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 경우가 그런 다른 우주가 서로 만나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로 현재까지 개발된 양자 컴퓨터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로 초전도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2019년 구글은 초전도 양자 컴퓨터 시카모어를 완성했다고 발표합니다. 이 컴퓨터의 장점은 디지털 컴퓨터 산업계에서 이미 개발해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대신 초전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온도의 영향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에서의 오류 해결은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두 번째로 이온 트랩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요. 정기적 중성인 원자에서 전자를 몇 개 빼면 양전하를 띤 이온이 되는데 이 이온은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 만든 트랩으로 잡아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둔 이온들은 결맞음 상태의 큐비트처럼 동일하게 진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마이크로파 혹은 레이저를 쏘면 스핀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일반 컴퓨터의 트랜지스터 원리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컴퓨터는 결맞음 시간이 초전도 양자 컴퓨터보다 길고 극조온이 아니어도 됩니다. 단점은 더 많은 큐비트를 추가하기 위해 전기장, 자기장을 미세하게 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세 번째 광양자 컴퓨터는 빛이 두 가지 이상의 방향으로 진동하는 특성을 이용해 만든 컴퓨터입니다. 레이저 빔을 두 가닥으로 분리시키는데 이 두 광선은 서로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면서 동일한 모드로 움직입니다. 이 컴퓨터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해결할 문제에 따라 거울과 빔 스플리터의 배열을 바꿔야 합니다. 또 광자는 다른 광자와 상호작용을 거의 하지 않아서 시스템이 복잡하면 큐비트를 생성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상호작용이 안 되면 큐비트를 생성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신 광자는 전하가 없어서 주변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또한 속도도 전자보다 10배는 더 빠르기 때문에 상온에서 작동이 가능합니다. 반면 실온에서 작동 시 결맞음 시간이 짧아지는데 이는 레이저 빔의 에너지를 충분히 키워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 양자 컴퓨터, 네 번째 실리콘 양자 컴퓨터에는 신생업체 푸사이 퀀텀이 설계도만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해서 31억 달러 기금을 조성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의 핵심은 실리콘의 이중적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리콘은 트랜지스터로서 전자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고 특정 적외선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아서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특성으로 여러 개의 광자를 얽힌 상태로 만드는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반도체 분야에서 이미 확실히 검증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위상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 어떤 특별한 위상적 조건 하에서 양자 컴퓨터는 상온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온도와 무관하게 위상이 보존되는 물리계는 위상 수학적 배열을 이용해 결맞은 상태에 있는 큐비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의 제작 비용이 줄고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018년 이와 같은 특징을 갖는 물질 안티몬화 인듐 나노와이어를 발견했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발표 논문이 철회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애니온과 같은, 애니온은 보손도 페르미온도 아닌 그런 입자라고 합니다. 애니온과 같은 위상수학적 물질도 연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컴퓨터와 달리 소재만 연구 중이고 아직은 제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D-웨이브 양자 컴퓨터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양자 컴퓨터는 1000만에서 1500만 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 폭스바겐, 일본의 NEC,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나사 등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주로 최적화를 찾는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초전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최저 에너지로 갈 때까지 전기장, 자기장을 조절해 최적화 데이터를 찾습니다. 2부 내용에서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배터리에 대한 최신 기술 동향이 간단히 나와 있어서 양자역학과 관련 없이 요약을 해봤습니다. 저는 에너지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배터리의 구조는 과거부터 달라진 게 없어서 어쩌면 에너지 부족이 더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배터리 구조만 좀 더 효율적이 된다면 에너지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배터리 기술로서 리튬 에어 배터리가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배터리와 달리 내부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배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10배에 달하는 에너지 밀도입니다. 아직은 기술적인 문제로 시제품 개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외에 연구 중인 기술로는 프랑스 나와 테크놀로지의 나노 기술을 적용한 초고속 탄소 전극을 이용한 배터리, 텍사스 대학교의 코발트를 없애고 망간과 알루미늄을 대안으로 제시한 배터리, 중국 배터리 제조사 스볼트의 코발트 대체 배터리, 동핀란드 대학교의 실리콘, 탄소 나노튜브를 이용해 하이브리드 양극을 갖고 있는 고성능 리튬 이온 배터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연구팀의 양극 흑연을 실리콘으로 대체한 리튬 이온 배터리, 호주 모나시 대학교의 리튬 황 배터리, IBM 리서치의 바닷물 배터리 등이 있다고 합니다. 느낀 점으로는 이 책의 내용 중 특히 슈레딩거의 고양이 얘기를 심오하게 좀 들여다보면서 뭔가 철학적으로 인식론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인식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개미도 인식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개미의 관찰을 인식이라 할 수 없다면 인식을 어떻게 정의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없이 파고들 수 있는 공상적인 소재가 되어서 재밌었습니다. 양자역학의 난해함 때문에 아인슈타인과 보어는 솔베이 학회에서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를 두고 과학계에서는 대가들의 세기의 대결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최근 들어 과거 이 아인슈타인 등과 같은 뭔가 결출한 물리학자들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 마지막 물리학의 대가는 스티븐 호킹이었고 그 이후에는 그 정도 급의,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대부분 이름을 알 정도의 물리학자가 배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연에서 밝혀질 만한 굵직한 물리적 이론들이 이제는 얼추 다 밝혀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외계인과 미스테리한 존재에 대해 한 번씩 붐이 일곤 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붐이 없어서 너무 아쉽고 세상이 좀 심심해진 느낌인데 이 느낌이 최근 스타급이 없는 과학계를 바라볼 때 느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뭔가 미스테리한 것에 대해 공상을 하고 꿈을 펼치고 싶은데 그 소재가 예전엔 주로 과학 쪽에서 많이 왔는데 이제는 그런 꿈을 꿀만한 거리들이 별로 없는
재미없는 세상이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에 대한 얘기를 읽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참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은 일부 정도가 비교적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놀랍게도 바로 직전에 제가 읽었던 이순칠 교수의 퀀텀의 세계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컴퓨터와 양자라는 존재에 대한 발견과 그 이론이 발견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훑는 내용, 이 두 개의 책만으로 제가 속단을 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책은 대체로 모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걸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니라면 이 미치오 카쿠라는 저자가 이순칠 교수의 책을 상당히 많이 참조해서 디벨롭 시킨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베껴오지만 않는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다른 저자의 내용을 좀 더 발전시켜서 쉽게 혹은 더 명확하고 근거가 많게 부풀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독자로서는 괜찮지만 같은 저자로서는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나마 디벨롭을 한 것도 기존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한 것도 아닌 애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책이 꽤 두툼해서 다른 책들에 비해 많은 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반 이상은 양자 컴퓨터를 통해 제시한 핑크빛 미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에 대한 양자 역학적인 설명도 턱없이 부족했고 실제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쓸만한 내용은 현재 개발 중인 양자 컴퓨터들의 현황 정도였습니다. 그것도 자세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생각해 보니 이 책의 제목부터가 이미 이런 부분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목이 양자 컴퓨터의 미래이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해 마음껏 공상과학 소설을 써보겠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과학자로서 들은 풍월도 많으니까 양자 컴퓨터에 대한 원리는 좀 부족하지만 어떤 부분에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지는 대강만 써도 책 한 권은 나오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으로 글을 쓴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이 책의 주인공인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까지 읽으면서 저는 대부분의 대중적으로 출판된 양자 컴퓨터나 양자 역학에 대한 책들을 적당히 스킵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관련 책 몇 권을 읽어보면 공통된 내용들이 꽤 상당히 많아서 이제부터는 그렇게 읽어도 될 듯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시면 책 한번 직접 읽어보시거나 제 블로그 참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밤이 되면 열리는 서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좋은 꿈 꾸세요.